31년 된 미 해군 군함이 수리를 위해 향한 곳은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 한반도의 끝, 바로 거제도였습니다. 도착 직후 예상된 고장 항목은 80건으로 추정했었지만 점검 후 하루가 지나자 결함은 200건으로 늘었고 일주일 뒤엔 350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 일정은 단 하루도 밀리지 않았죠. 저는 미국 해군 정비 감독관으로 오랫동안 함정 수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이 정도 수리라면 몇 달이 걸리는 게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한국의 기술자들은 사흘 만에 엔진을 되살렸습니다. 기계도 시스템도 사람도 다르더군요. 미국 해군의 미래는 한국 손에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잠시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 해군 산하에서 군함의 정비와 유지 보수 품질을 감독하는 일을 하고 있는 에단 밀러입니다. 제가 이 일에 발을 들인 건 20살 때였습니다. 당시엔 정비소에 출근해서 파이프를 조이고 오일을 갈고 녹슨 부품을 교체하는 게 하루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때 봤던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당시 버지니아 조선소 부두 끝자락에서 퇴역 직전에 구축함 한 척이 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 배는 수많은 해군 병사들의 땀과 긴장이 서려 있는 배였고 곳곳이 망가져 있었죠. 당시 정비공들은 낡은 선체의 배를 매우 열심히 자부심 가득하게 수리를 하고 있었죠. 그 모습들을 보며 배를 수리하는 일이 단순한 기술이 아닌 책임과 국가를 위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다른 일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계의 심장을 고치는 일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이 일을 선택했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끝에 이번엔 낯선 파견지가 주어졌습니다. 한국 거제로 가서 6호함 정비 프로젝트 현장을 감독해라는 내용이었어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미국 해군의 유류 보급함이, 그것도 30년이 넘은 군함이 아시아의 민간 조선소에서 정비를 받는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동료들 역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먼 곳까지 굳이 보낸다라는 반응이 많았고 어떤 이들은 조심스럽게 걱정까지 했습니다. 저 역시 파견 통보를 받았을 땐 솔직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6호남은 1994년에 취역한 유류 보급함입니다. 설령이 30년을 훌쩍 넘었고 오랜 세월 동안 태평양을 수도 없이 오갔습니다. 설계 기준은 옛날 구식이고 강판과 배관엔 세월이 깊게 배어 있었어요. 보고서엔 당초 80건의 정비 항목이 적혀 있었지만 저는 그 이상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과 노후의 흔적들이 숨어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시아의 민간 조선소에 맡긴다는 발상은 저로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한국이 조선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실무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에겐 그런 이야기는 그저 통계일 뿐입니다. 특히 군함 정비는 상성과는 다릅니다. 단 하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고 수리 일정 하나가 작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예민한 작업이니까요. 저는 그동안 미국, 일본, 괌, 바레인까지 다양한 기지의 정비소를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정비 품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부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한국이라는 제가 경험해 본 적 없는 조선소였습니다. 물론 한국은 미국과 협력은 하고 있지만 군수 정비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협력한 전례는 손에 꼽을 정도였기 때문에 불안감이 앞섰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미국 조선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기에 가깝습니다. 한때 세계 최강이었던 미국 조선 산업은 노후화된 시설과 인력 부족, 해체된 공급망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조선국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리버티 수송선을 하루에 한 척 반씩 찍어냈고 항공모함과 잠수함 전함을 공장에서 찍어내듯 생산하며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시절은 조선이 곧 군사력이고 생산력이 곧 국가력이라는 사실을 세계에 증명했던 시간이었죠. 2차 대전이 끝나고 배를 만들어달라는 수요가 줄자 미국 조선업은 급격히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생산시설은 갱신되지 않았고 숙련된 인력은 산업을 떠났습니다. 특히 지난 20년간 공급망은 사실상 해체되다시피 했고 정비 인력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미국 해군이 갖고 있는 함정은 295척이며 원래 목표치였던 355척은커녕 필요하다고 판단된 381척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중국은 그 사이 370척을 돌파했고 앞으로 5년 안에 400척을 넘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문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중국의 조선소는 매년 미국 전체 조선소가 합쳐도 따라잡지 못할 규모로 군함과 상선을
동시에 찍어내고 있습니다. 해상 패권이라는 말이 점점 더 현실적인 위기처럼 다가오는 시점이었죠. 반면 중국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조선업에 손을 놓고 있던 그 시기에 군함 370척을 돌파했고 앞으로 5년 안에 400척을 넘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문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중국의 조선소는 매년 미국 전체 조선소가 합쳐도 따라잡지 못할 규모로 군함과 상선을 동시에 찍어내고 있습니다. 해상 패권이라는 말이 점점 더 현실적인 위기처럼 다가오는 시점이었죠. 이미 세계 선박의 30% 이상을 중국이 건조하고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은 군수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조선소 하나가 미국 전체 조선소보다 많은 선박을 건조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와 효율 자원 통제력의 차이라는 점에서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오랜 전통과 장인 정신이 있는 나라이지만 최근 조선 수주 실적은 크게 줄었고 민간과 군수 분야를 동시에 이끌 만큼의 생태계 유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한국이었습니다. 2025년 3월 세계 선박 수주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는 보고서를 받았을 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LNG선, 초대형 유조선, 복합수송선 등 고부가 선박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고 납기와 품질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유일한 나라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미 한 척의 미 해군 군함을 정비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있었죠. 보고서에 적혀있기를 그 프로젝트 역시 기한보다 일찍 마무리되었고 품질에서도 단 한 건의 클레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종이에 적힌 문장과 숫자는 저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철, 그리고 그 철을 다루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 거제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일이 단순한 해외 파견의 연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정해진 규격에 따라 작업을 확인하고 승인 도장을 찍고 다시 돌아오면 되는 일이겠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새로운 환경을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제가 몰랐던 세계와 마주칠 것 같다는 불길한 직감과 그로 인해 지금껏 믿어왔던 기준들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죠. 한국을 도착하고 바로 거제도로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조선소로 향하는 날 예정보다 2시간이나 일찍 숙소를 나섰습니다. 조선소 출입을 위한 확인 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로웠고 보안서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보안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해군 자산에 대한 접근은 당연히 민감한 절차를 요구했기에 서류는 두껍고 까다로웠습니다. 제 여권 복사본과 출입일지를 따로 제출하고 휴대폰은 도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봉인됐습니다. 관리자는 이 구역은 민간이라기보다는 반군사 시설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묘하게 무게 있게 느껴졌습니다. 도크에 들어서자 눈앞엔 단순한 선박 정비소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살아 움직이는 작업장이 펼쳐졌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압도적인 규모의 야드였습니다. 단지 넓다거나 크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될 공간이었어요. 각 구역마다 기능이 명확히 나뉘어 있었고 크레인이 움직이는 선로 위로는 정해진 질서처럼 사람들이 빠르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이 나타났는데도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각자의 일에 몰입해 있다는 뜻이었고 저는 그 분위기에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6호남은 전용 도크에 있었습니다. 육중한 선체 아래에선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상부 데크 근처에서는 이미 구조물 일부 해체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파이프들이 정리된 트롤리에 정돈돼 있었고 용접용 케이블이 지면 위로 일사불란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정비 현장을 처음 보면 일반인은 흔히 무질서하다고 느끼기 마련이지만 저는 그 안에서 정교한 패턴을 찾는 눈이 있었죠. 그리고 이 조선소는 그런 패턴이 매우 정확하게 작동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의 동선을 한참이나 지켜봤습니다. 불필요한 지시나 외침은 없었고 손짓 하나에도 어떤 합의가 전제돼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의 작업이 끝나기 무섭게 다음 공정 담당자가 정확히 그 자리에 들어와 다음 단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어떤 예외 상황에도 흐트러짐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한쪽에서 부품 검수를 하던 작업자가 불량 의심 부품을 별도 박스에 분리해두는 장면을 봤는데 그것이 관리자에게 보고되기까지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생존과 직결되는 세계에서 그런 대응 속도는 단순한 숙련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안고 일하는 태도라고 느껴졌습니다. 도크 바닥은 깨끗했습니다. 작업 흔적은 있었지만 그 흔적들이 방치된 느낌은 아니었어요.
공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기능별로 나뉘어 놓은 게 아니라 자주 사용하는 도구는 손이 닿는 범위에 있고 덜 쓰는 장비는 이동식 캐비닛에 담겨 정돈돼 있었습니다. 정비는 정리에서 시작된다는 원칙을 실감할 수 있었죠. 엔진룸 근처에서 파손된 배관을 점검 중이던 기술자는 제 시선을 오래 끌었습니다. 그는 수치를 재는 동안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놓인 결함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그의 등 뒤로는 다른 동료들이 각각 다른 부위를 맡아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작업은 순조롭게 마무리됐고 저는 현장에서 본 내용을 조용히 정리해 나갔습니다. 단순히 작업이 잘 이루어졌다는 식의 형식적인 보고를 남길 수 없었어요. 제가 본 건 단순한 정비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기술 수준이 그 일상적인 하루 속에서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직접 본 시간이었으니까요. 작업복을 벗고 나오는 기술자들의 표정에는 그저 자신이 맡은 역할을 끝냈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표정을 오래 기억할 것 같았습니다. 거제에서 며칠이 지나면서 이 조선소에서 마주하는 장면들은 놀라웠지만 동시에 제 조국의 조선 현실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한때 바다를 지배했던 나라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본토의 조선소들은 하루에 한 척이 넘는 수송선을 찍어냈습니다. 리버티 수송선만 2,700척 이상 건조했죠. 거기에 항공모함, 전함, 잠수함까지 전쟁을 이끈 배들은 전부 미국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땐 바다 위에 부유하는 철판 하나하나가 곧 미국의 기술력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조선 산업의 무게 중심은 서서히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1970년대 일본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고 1980년대엔 한국이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선 중국이 전면에 나서며 물량 공세로 세계 1위 자리를 노리고 있죠. 그 사이 미국의 조선 산업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지금 미국 조선업은 사실상 상업적 기능을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간 조선소 대부분은 고령화된 인력과 낡은 설비를 버티고 있는 수준이고 군함조차 일정대로 건조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대형 군수 발주도 대부분 예산 초과와 일정 지연으로 이어졌고 몇몇 프로젝트는 아예 조기 종료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해군 스스로도 현실적으로 일정 내 건조는 어렵다는 말을 공식화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의 조선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제 수치를 봐도 그 격차는 분명합니다. 2025년 3월 기준 한국은 전 세계 선박 수주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약 35%, 일본은 10% 미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주 비율이 높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의미 있는 건 어떤 선박을 누가 가져가고 있는가입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친환경 추진 시스템이 적용된 최첨단 선박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술이 있고 인력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납기일을 맞추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거제에 도착하기 전 미 해군 내부 브리핑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하와이 근해에서 수리를 받으려면 몇 달은 걸리는 작업이 한국에선 사흘 만에 끝났다. 그 말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란 걸 저는 직접 경험으로 알게 됐습니다. 거제에서 제가 본 작업 현장은 빠르기만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했고 조용했고 치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치밀함의 밑바닥엔 오랜 시간 다져온 생태계가 깔려 있었어요. 설계자와 현장 기술자, 부품 공급 업체, 엔진 정비 전문 인력까지 한 명의 기술자가 아니라 수천 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산업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엔 지금 그런 생태계가 없습니다. 있던 것들도 해체됐고 그나마 남은 것들도 너무 오래돼 다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공급망은 느리고 숙련된 기술자는 은퇴했으며 신입 인력은 이 분야에 들어오길 꺼려합니다. 그 결과 미국 해군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군함이 아니라 조선업 자체를 다시 만드는 일이 되어버렸죠. 물론 미국도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법까지 손보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 해군의 함정은 반드시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개정해서 적격한 외국 조선소에서도 건조 가능하게 하자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정확히는 한국과 일본을 염두에 둔 것이었고 사실상 지금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미 해군의 공장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도 이 흐름 속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처음엔 정치적 수사로 들렸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절박함이 담긴 현실적 판단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게 한국의 일방적 수혜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 협력입니다. 한국에게도 새로운 도전이고 미국에게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거제에서 본 기술자들의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들은 거창한 구호도 마케팅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맡은 일에 집중했고 스스로의 작업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태도 하나가 지금의 한국 조선업을 만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고서엔 적지 않았지만 저는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미국이 다시 바다 위의 힘을 되찾기 위해선 한국과 손을 잡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그게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일지라도 바다는 자존심보다 더 냉정하니까요. 유코남 정비가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지 작업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배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도크 위에 놓인 유코남은 말 그대로 노후된 덩어리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80여 건의 수리 항목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해체가 시작되자 예상보단 훨씬 많은 문제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총 수리 항목은 350건이 넘었고 그중 일부는 긴급 대응이 필요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일정은 밀려야 맞습니다. 미국에서였다면 담당자가 교체되고 예산이 증액되고 문제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과정에 며칠은 허비됐을 겁니다. 저 역시 그런 과정을 셀 수 없이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거제에선 달랐습니다. 문제는 곧장 실무 테이블 위로 올라왔고 작업 방식은 매일 조정됐으며 책임자는 회의가 아닌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 조선소에 믿지 못할 속도를 의심했습니다. 빠르면 품질이 떨어질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속도와 정밀도가 동시에 나오는 기이한 광경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구조물 점검이 있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데크 하부의 보강재의 금속 피로가 의심된다는 판단이 내려지자 관련 부위가 곧바로 분리됐습니다. 기술자들은 도면을 펴들고 구조물의 응력 분포를 분석했고 용접부 제형성 방안을 그 자리에서 도출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가능했던 건 그 기술자들이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인원이 아니라 실제로 그 구조를 설계부터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조선소에선 보기 힘든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보통 미국 조선업계는 부품과 설계를 철저히 분리해 운영합니다. 설계는 설계실에서 시공은 현장에서 검수는 또 다른 부서에서 맡습니다. 각각의 기능은 체계적이지만 예기치 못한 문제가 터지면 반응이 느려지고 서로 책임을 미룹니다. 결과적으로 일정이 늦어지고 비용이 불어납니다. 반면 거제에선 각 기술자가 설계 시공 대응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이 생기면 누군가가 그 자리에 서고 해결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비효율이라 부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현장을 지켜보며 이게 바로 실전 대응력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검사관 자격으로 유코남 상부의 일부 구획 검수를 위해 배에 올라갔습니다. 작업 중이던 기술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사전에 동선을 확인했지만 어느 순간 한 작업자의 손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연료 라인의 단열재를 교체하고 있었고 마치 매 단계를 암기하듯 손놀림 하나하나가 계산돼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미 해군의 배가 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 저는 미국 해군이 언제부터 이토록 외부의 손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가를 떠올렸습니다. 한때 우리가 가진 조선 시스템은 세계를 주도했지만 지금은 스스로를 뒷받침하지 못할 정도로 부실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스스로를 단련하며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 차이는 화려한 기술 홍보 영상이나 국제 전시회에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거제 조선소 한복판에서 마주한 한 명의 손에서 실감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미국 측 최종 검수단이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브리핑 파일을 준비했고 수리 항목별 대응 로그와 부품 교체 이력 내부 결함 탐지 결과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제 역할은 변함없이 기술 확인과 보고서 작성이지만 이번만큼은 그 이상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고서에 통과라는 도장을 찍는 순간 미 해군은 한국이라는 파트너에게 명백한 신뢰를 선언하는 셈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조선소를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도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작업이 끝난 유코남은 다음 테스트 준비를 위해 배수 중이었고 갑판엔 몇몇 기술자가 잔여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작업자는 철제 사다리를 접고 있었고 누군가는 절단면에 덮개를 씌우고 있었죠. 작업은 끝났는데도 그 마무리는 처음과 똑같이 정성스럽고 꼼꼼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직접 말을 걸 수는 없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의 손이 미국 해군의 시간을 지켜줬습니다. 거제에서 마지막 날 저는 조선소를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오갔던 공간이었지만 정작 제대로 둘러보지 못한 구역들이 많았습니다. 보안구역 바깥에 위치한 부품 적재장 엔진 모듈 창고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나다녔던 그 기다란 도크의 끝자락. 유코남은 이미 수리를 마친 상태였고
내부 정비 점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선체는 한층 단단해졌고 엔진 구획의 진동 수치도 안정권에 들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된 도크 위에서 저는 조용히 뒷짐을 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배는 다시 바다로 나갈 겁니다. 하지만 이 배가 담고 있는 건 단순히 정비를 마친 기계가 아니라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보여준 기술의 신뢰였습니다. 저는 그 신뢰의 과정 전체를 눈으로 지켜봤고 손으로 만져봤고 제 이름으로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건 단지 군함 한 척의 승인 절차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으로 오기 전 미국 내부에선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 군함을 외국에 맡기느냐? 기술은 있더라도 안보는 다른 문제다. 정비는 해도 건조는 절대 불가다. 그 목소리들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거제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미 해군은 295척의 군함을 운용 중입니다. 목표는 381척, 필요는 400척이 넘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조선소는 그 속도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력도 기술도 그 어느 것 하나 확신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이 공백을 메워야 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제였습니다. 지금 미국 의회엔 해군준비태세 보장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미 해군의 함정을 반드시 자국 내에서만 건조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완화해 미 정부가 인정한 외국 조선소에서도 건조를 허용하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시장에선 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된 조선소의 후보로 한국이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공급망은 안정되어 있고 설계부터 시운전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습니다. 민간 상선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는 군수 정비로 자연스럽게 연결됐고 그 결과가 유코남이었습니다. 시간은 단축됐고 비용은 줄었고 품질은 기준을 넘었습니다. 저는 미국 기술자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 앞에서는 자존심보다 현실이 먼저였습니다. 바다 위의 질서는 강철 위에 쓰입니다. 그리고 그 강철을 다룰 수 있는 손을 가진 나라는 지금 한국입니다. 마지막 점검이 끝나고 유코남은 조용히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외부 관찰자 입장에선 조용한 마무리였지만 저는 그 장면이 유독 인상 깊었습니다. 이 함정은 곧 미국 해군의 전력으로 다시 투입될 겁니다. 하지만 그 몸 안엔 거제의 기술자들이 만든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건 엔진의 진동에서 용접의 결에서 그리고 모든 부품의 정렬 각도에서 느껴질 겁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저는 내내 조용했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도 이 짧은 공정을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았고 그냥 머릿속으로 정리된 문장 하나만 곱씹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선택했으며 그 선택은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말이죠.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